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서진사댁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대문 3칸에 행랑채까지 갖춘 제법 큰 집이었지요. 이 집안의 막내딸 서연아는 16살이 되던 해까지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오빠 셋의 딸은 연아 하나뿐이라 집안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지요. 서진사는 딸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여식이 글을 배워 무엇하겠느냐는 친척들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연아는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장부를 보는 법과 셈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총명함을 보며 흐뭇해했지요. 연아야, 사람은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다. 글과 셈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주니 잘 익혀두거라. 당시에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이라 여겼던 그 말씀이 훗날 연아의 목숨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진사가 고을 수령과의 다툼 끝에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수령이 백성들의 공난미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상소를 올리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오히려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서진사는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오빠 셋은 연좌제에 걸려 관비가 되거나 먼 곳으로 유배되었지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연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16살 처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조문을 왔다 하였으나 실상은 재산을 나누러 온 것이었지요. 연아야, 이제 내가 의지할 곳은 우리밖에 없구나. 우리가 잘 돌봐줄 테니 걱정 말거라. 친척 어르신들의 말은 다정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연아는 그 눈빛을 읽었지요. 장롱 속 비단과 은그릇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땅 문서와 노비 문서도 친척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연아가 무엇을 달라 하면 친척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역적의 딸이 감히 재산을 탐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지. 머슴들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연아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궁이에 불 지필 나무도 없었고 부엌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친척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낯선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아야,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으니 팔 수가 없구나. 어서 나가거라. 새 주인이 들어오실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역적의 집은 나라에서 몰수하는 법이다. 우리가 주선해서 이 양반께 팔았으니 고마운 줄이나 알아라. 연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척들이 집을 팔아 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요. 연아는 입술을 깨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몸에 걸친 옷 한 벌과 머릿속에 든 글과 셈이 전부였습니다. 연아는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무언가 있을 것 같았지요.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짐을 싸고 사람들은 하나 둘 흩어지고 있었지요. 연아는 빈 행랑 밑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으나 먹을 것이 없었고 추웠으나 덮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울어도 나무라는 이 없었고 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울어서 배가 부를 것도 아니고 울어서 추위가 사라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지요. 연하는 장터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으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요. 동이 트자 장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상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물건을 펼쳤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팔고 누가 무엇을 사는지를요. 아버지에게 배운 셈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굴러갔습니다. 양반댁 교수였던 서연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자만이 남았지요.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글과 셈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을요. 연하는 입술을 깨물고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연하는 처음으로 밥을 빌었습니다. 주막집 뒤편에서 설거지하는 안악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지요. 이것 좀 주시겠습니까? 안악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옷은 남루해졌으나 옷감만은 명주였고 손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양반댁 교수였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양반댁 처자가 여기서 밥을 빌다니. 세상 참 변하기도 하네. 안악은 비아냥거렸으나 그래도 식은 밥 한 덩이를 내주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받아들고 구석에 앉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으나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연하는 장터를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주막집 뒤편을 기웃거리며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밤에는 빈 행랑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고 추우면 집더미 속에 파고들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연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때가 묻어 검게 변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제멋대로 흘러내렸지요. 이제 아무도 연하를 양반댁 교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를 떠도는 거지 처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그저 굶주림에 허덕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았지요. 누가 무엇을 팔고 누가 무엇을 사는지를요. 어떤 물건이 아침에 많고 저녁에 사라지는지, 어떤 물건이 비싼데도 팔리고 어떤 물건이 싸도 남는지를요. 연하는 상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번 달엔 무명이 귀하다더라. 옆 고을에서 배틀이 몇 개나 부서졌다지 뭔가. 쌀값이 또 올랐어. 장마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나. 상인들은 거지 처자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요. 연하는 그 말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저울을 속였고 어떤 상인은 물건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연하는 그것도 보았습니다. 누가 정직하고 누가 교활한지를요. 어느 날 한 상인이 무명을 팔고 있었습니다. 값이 저렴하다며 손님들을 불렀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명 끝자락이 물에 젖어 있었거든요. 무게를 속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 무명은 사지 마시오. 물에 적셔서 무게를 불린 것이오. 지나가던 안악에게 연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악은 연하를 흘깃보더니 무명을 만져보았지요. 과연 무명 안쪽이 축축했습니다. 안악은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떴고 상인은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거지것이 어딜 나대는 게냐. 연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맞서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 몇몇 안악들이 연화에게 물건을 살 때 조언을 구했습니다. 연화는 짧게 답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거슬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 쌀은 묵은 쌀이요. 햅쌀이라 속이고 있소. 저 생선은 배가 물렁하오. 오래된 것이요. 연화의 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눈썰미와 셈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안악들은 고마워하며 때때로 먹을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받아서 먹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배를 채워주지 못했으니까요. 한편 연화는 장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마다 장이 서는 이 고을은 곡식과 무명이 주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다른 고을에서 온 상인들이 생선이나 소금을 가져왔지요. 그런 물건은 금세 팔렸습니다. 귀했으니까요. 연화는 계산했습니다. 만약 다른 고을의 물건을 이 고을로 가져온다면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연화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웠으니까요. 그저 지켜보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요. 석 달이 지나자 연화는 장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상인이 정직하고 어느 상인이 교활한지, 어느 물건이 언제 귀해지고 언제 흔해지는지를요. 머릿속에는 장부가 그려졌습니다. 글자로 적지 않아도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새겨졌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상인에게 속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쌀서말을 팔았는데 돈이 모자라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제대로 계산해서 줬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누가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쌀서말은 단양 6푼이요. 그런데 저 상인은 단양만 주었소. 사람들이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짓 처자가 무슨 셈을 한다는 것인지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다시 계산해보니 연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인은 쩔쩔매며 나머지 돈을 내놓았습니다. 농부는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처자.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지요. 장터에서 거지로 사는 나날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거짓을, 물건의 흐름과 값을요. 양반댁 교수였을 때는 몰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배움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글과 셈은 여전히 연화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습니다. 장터 귀퉁이에서 연화는 조용히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연화는 장터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내였지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걸음걸이는 묵직했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무겸이었습니다. 박무겸은 연한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서진사댁이 몰락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일했던 사람이지요. 말수가 적고 성실했으며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박무겸을 믿었고 연화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무겸은 장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상인들의 물건을 지고 나르는 일이었지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박무겸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상인 밑에서 일하는지, 얼마나 품삯을 받는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지를요. 박무겸은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냈고 속이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박무겸이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물가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지요. 연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무겸은 연하를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씨,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목소리였지요. 연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박무겸은 다시 연하를 보았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연하는 알았습니다. 박무겸이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것이 박무겸의 성정이었습니다. 깊이 캐묻지 않고 상대가 말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사람이었지요. 연하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박무겸의 하루를 지켜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전의 박무겸과 지금의 박무겸이 같은지를요. 박무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일했고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했고 다른 이들과 다투지 않았지요.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정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연하가 박무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무겸은 짐을 내려놓고 쉬고 있었지요. 연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박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씨, 이제 아씨가 아닙니다. 그냥 연하라 부르십시오. 박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연하는 박무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댁이 무너지던 날 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박무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합니까? 장터의 상인들입니다. 하루 품삯을 받고 짐을 날라줍니다. 그렇다면 제 밑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박무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아씨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할 것입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무겸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한 처자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연하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총명하고 단단했습니다. 아씨를 믿겠습니다. 품삯은 아직 드릴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으십니까? 박무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친께서 아씨를 믿으셨습니다.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무겸은 서진사가 딸에게 글과 셈을 가르치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쓸데없는 짓이라 비웃을 때도 서진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박무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처럼 품위를 하십시오. 제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박무겸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연하의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기계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무겸은 장터에서 연하를 볼 때마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도 고개로 답했지요. 말은 나누지 않았으나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연하는 박무겸을 곁에 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박무겸의 성정과 손놀림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언젠가 일을 시작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박무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박무겸에게 물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 힘듭니까? 익숙합니다. 다른 고을까지 짐을 날라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금 장수를 따라 바닷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무겸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었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함께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씨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연화는 박무겸을 선택했습니다. 판단으로 사람을 고른 첫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정의나 동정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을 따져내린 결정이었지요. 박무겸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묻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에서 품위를 하며 연화가 부를 날을 기다렸지요. 연화는 그런 박무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장터 한 구석에서 연화와 박무겸은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으나 이미 첫걸음은 내디뎠습니다.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 보름이 지나고 다시 장이 섰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모아둔 푼돈을 꺼냈습니다. 안악들에게 물건을 골라주고 받은 것, 농부의 셈을 도와주고 얻은 것들이었지요. 모두 합쳐도 열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박무겸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장터를 돌며 물건을 살폈습니다. 무명, 곡식, 생선, 소금. 여러 물건이 있었으나 연화는 쉽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 상인이 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싱싱한 무였으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지요. 연화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무가 흔한 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름 뒤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 물을 사겠습니다. 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남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연화는 12푼을 건넸고 박무겸에게 광주리를 지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장터 뒤편 빈 움막으로 가십시오. 박무겸은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연화는 그 뒤를 따랐지요. 움막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연화가 며칠 전 찾아둔 곳이었지요. 여기에 두십시오. 박무겸이 물을 내려놓자 연화는 물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상한 것은 없는지, 크기는 고른지를요. 다행히 모두 쓸만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 이 물을 날라야 합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혼자 남아 물을 정리했습니다. 움막 안은 서늘했고 바람이 잘 통했지요. 물을 보관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화는 움막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무 옆에서 잠을 잤고 낮에는 장터로 나가 소식을 들었지요. 연화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관가에서 잔치를 연다더라. 그래, 무슨 잔치인데? 원님 생신이라지 뭔가. 음식 장만하느라 난리라던데. 연화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관가에서 잔치를 열면 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쳐야 했으니까요. 장터의 무는 이미 다 팔렸고 남은 것은 연화의 무뿐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박무겸이 왔습니다. 이제 물을 어디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관가 뒤편 부엌으로 가십시오. 박무겸은 물을 지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연화도 함께 갔지요. 관가 부엌에서는 안악들이 분주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무가 모자라 큰일이구먼. 어디 구할 데가 없나?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무가 필요하십니까? 안악들이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지 같은 차림이었으나 연화는 당당했지요. 무가 있기는 한데 얼마나 있느냐? 넉 광주리입니다.
값은 얼마냐?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싸면 사지 않을 것이고 너무 싸면 이익이 없었습니다. 적당한 값을 계산했지요. 한 광주리에 8푼씩입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비쌌지만 지금은 무가 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가져오너라. 박무겸이 물을 날라왔습니다. 안악들은 물을 확인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20푼이었습니다. 연하는 돈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연하는 박무겸에게 말했습니다. 12푼을 들여 20푼을 벌었습니다. 12푼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장사입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남은 돈을 다시 헤아렸습니다. 12푼에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치면 20냥 가까이 되었지요.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보름 뒤 다른 고을 장에 갈 것입니다. 어느 고을입니까? 바닷가 쪽입니다. 거기는 소금이 싸지만 곡식이 비쌉니다. 박무겸은 연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소금과 바꾸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소금을 이 고을로 가져와 팔면 이익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무겸은 처음으로 연하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상인의 것이었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는 눈빛이었지요. 며칠 뒤 연하는 곡식을 샀습니다. 쌀 서말을 샀고 박무겸에게 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일찍 길을 나섰지요. 바닷가 고을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박무겸은 묵묵히 짐을 나르고 연하는 앞장서서 길을 찾았습니다. 밤에는 주막에서 잤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지요. 바닷가 고을에 도착하자 장이 서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소금 장수를 찾았습니다. 소금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쌀과 소금을 바꾸고 싶습니다. 쌀이 얼마나 되느냐? 서말입니다. 소금 장수는 쌀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쌀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금 5광주리를 주겠다. 연하는 잠시 계산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소금 5광주리는 쌀 서말보다 쌌습니다. 하지만 원래 고을로 돌아가면 소금이 더 비쌌지요. 이익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박무겸은 소금 5광주리를 지게 했습니다. 무거웠으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다시 사흘을 걸어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소금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소금은 금세 팔렸지요. 30냥을 벌었습니다. 연하는 박무겸에게 단량을 건넸습니다. 품삯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당신의 수고값입니다. 박무겸은 돈을 받았습니다. 연하는 남은 돈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첫 장사는 성공했습니다. 글과 셈으로 계산하고 때를 읽어 움직인 결과였지요. 연하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것을요. 석 달이 지나자 연하의 장사는 제법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와 소금뿐이었으나 이제는 무명과 곡식까지 다루었지요. 박무겸과 함께 여러 고을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연하를 주목했습니다. 거짓골을 하던 처자가 어느새 행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직 옷은 남루했으나 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지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값을 흥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 사람의 눈에 들었습니다. 임석범이었습니다. 임석범은 이 고을 장터를 쥐고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큰 객주를 운영했고 여러 고을에 사람을 두고 있었지요.
장터에서 임석범이 거래하지 않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곡식, 무명, 소금, 심지어 가축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임석범은 장터에 나와 있는 상인들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팔고 누가 이익을 남기는지를요. 그렇게 장터를 장악해왔지요. 어느 날 임석범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저기 처자, 잠깐 이리 오너라. 연하는 임석범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큰 손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요즘 장사를 한다지. 그렇습니다. 임석범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엇을 파느냐? 고을마다 필요한 것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이가 있습니다. 임석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은 푼돈을 벌고 있겠지만 제대로 된 장사는 그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임석범은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내 객주에 들어와 일을 배워보지 않겠느냐? 내가 가르쳐주마.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뭐? 임석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터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감히 거절하다니. 내가 혼자 해봤자 얼마나 벌겠느냐. 나를 따르면 제대로 된 장사를 배울 수 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임석범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지요. 무례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임석범이 다시 연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부를 들고 왔지요. 내가 무명을 판다지? 그렇습니다. 내 객주에도 무명이 있다. 한번 값을 비교해보자. 임석범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무명 한 필의 값이 적혀 있었지요. 연하보다 2푼 쌌습니다. 보아라. 내 무명이 더 싸다. 내가 어찌 나와 겨루겠느냐? 연하는 장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무명이 더 쌉니다. 그럼 이제 알겠느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겨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제가 갈 길을 갈 뿐입니다. 당신께서 무명을 싸게 파신다면 저는 다른 것을 팔겠습니다. 임석범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처자가 자신을 피해 가겠다는 말이었지요. 맞서지도 않고 도망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겁한 것. 비겁하다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여기십시오. 연하는 다시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임석범은 화가 났으나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임석범은 연하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무엇을 사고 파는지를요. 연하는 임석범이 다루는 물건을 피했습니다. 임석범이 곡식을 팔면 연하는 소금을 팔았고, 임석범이 무명을 팔면 연하는 나무를 팔았지요. 임석범은 연하가 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맞서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라 여겼지요.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저 처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임석범의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저 처자가 장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벌고 있느냐? 한 달에 50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석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냥? 그까짓 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임석범은 연하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50냥 정도로는 큰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임석범은 몰랐습니다. 연하가 일부러 작게 보이려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연하는 100냥 가까이 벌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절반만 드러냈습니다. 나머지는 숨겨두었지요. 연하는 임석범의 성정을 읽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는 무시하고 강한 자만 경계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일부러 약하게 보였습니다. 임석범이 방심하도록요. 어느 날 박무겸이 물었습니다. 왜 임석범에게 맞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제 제법 돈이 모였는데 정면으로 겨뤄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맞서면 집니다. 임석범은 오랜 세월 장터를 장악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 지금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럼 언제 맞서실 생각입니까? 맞서지 않을 겁니다. 박무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말했지요. 임석범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둘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욕심 많은 자는 언젠가 욕심의 발목을 잡힙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믿기로 했습니다. 연하는 계속해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임석범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사를 늘려갔지요. 임석범은 여전히 연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연하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임석범이 방심하는 동안 연하는 조용히 힘을 키워갔습니다. 언젠가 임석범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요. 장터는 여전히 임석범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 연하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연하는 임석범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같은 장터에서 장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요. 아무리 피해 다녀도 언젠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하는 박무겸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고을과 고을을 잇는 장사를 할 것입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무슨 뜻인지 알았지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고을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었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임석범을 피하는 길입니다. 연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울 때 보던 지도였지요. 머릿속에 새겨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바닷가까지는 사흘입니다. 바닷가에서 산골 고을까지는 나흘이고요. 산골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나흘이 걸립니다. 보름이 걸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면 임석범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박무겸은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하가 짠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지요. 하지만 그만큼 임석범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연하는 이 고을에서 곡식을 샀습니다. 박무겸이 지게로 날랐지요. 바닷가로 향하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했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바닷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곡식을 소금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젓갈도 조금 샀지요. 바닷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산골로 갑니다. 산골까지는 멉니다. 길도 험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골에는 약초와 버섯이 있습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나흘을 걸어 산골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소금과 젓갈을 팔았습니다. 산골에서는 소금이 귀했지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약초와 말린 버섯을 샀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파실 겁니까? 처음 출발했던 고을로 돌아가 팔 것입니다. 약초와 버섯은 양반댁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다시 나흘을 걸어 원래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보름이 걸린 긴 여정이었습니다. 박무겸은 지쳐 있었으나 연하는 여전히 또렷했지요. 연하는 약초와 버섯을 약방과 양반댁에 팔았습니다. 값을 후하게 받았습니다. 귀한 물건이었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니 100냥이 넘는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고을을 잇는 장사입니다. 박무겸은 감탄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었지요. 하지만 몸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석범은 이런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곳에 객주를 차리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야 합니까? 당분간은 그래야 합니다. 연하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힘을 키울 때였습니다. 임석범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요.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고을을 돌았습니다. 바닷가, 산골, 그리고 원래 고을로요. 매번 다른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철마다 필요한 것이 달랐으니까요. 봄에는 나물과 약초를, 여름에는 과일과 생선을, 가을에는 곡식과 무명을, 겨울에는 소금과 말린 생선을 날랐습니다. 연하는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산했지요. 어느 고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요. 박무겸은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힘들었으나 불평하지 않았지요. 연하의 판단을 믿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자 연하의 손에는 500냥이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었지요. 연하는 그 돈으로 노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상하면 저도 곤란합니다. 노새를 쓰십시오. 연하의 말은 차가웠으나 배려였습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숙였지요. 노새가 생기자 더 많은 짐을 날랐습니다. 이익도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냥씩 벌었습니다. 1년이면 1000냥이 넘는 돈이었지요. 그 소문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저 처자가 돈을 많이 번다더라. 고을을 돌며 장사한다지. 임석범도 모르는 길을 개척했다던데. 임석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임석범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구나. 곧 지쳐서 그만둘 것이다. 임석범은 연하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여전히 고을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새 고을이 아니라 5고을을 돌았지요. 더 먼 곳까지 갔고 더 다양한 물건을 다루었습니다. 박무겸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하가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무엇을 사고 어느 고을에서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를요. 이제 당신도 장사를 아는군요. 아씨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연하는 박무겸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박무겸은 단순히 짐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판단하고 움직이는 동업자였지요. 2 사람은 계속해서 고을을 돌았습니다. 임석범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장터에서는 연하를 이제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처자가 범상치 않다. 임석범도 못하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연하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임석범이 무너질 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요.
2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임석범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상인이 거래를 제안했지요. 이번에 궁궐에 납품할 무명이 필요합니다. 1000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임석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00필이면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한 달 안에 구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석범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앞섰던 것이지요. 한양 상인은 계약금으로 500냥을 건넸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1000필을 준비해 두십시오. 임석범은 곧장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무명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1000필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임석범은 다른 상인들에게 무명을 비싸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모으다 보니 값을 제대로 흥정하지 못했지요. 평소보다 2배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래도 이익이 남습니다. 궁궐 납품이니 값을 후하게 받을 테니까요. 임석범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틀려 있었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임석범이 무명을 마구 사들이는 것을 보았지요. 무슨 일입니까? 박무겸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석범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언가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도 무명을 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손을 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화는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무명값이 치솟고 있었지요. 임석범이 무명을 사들이면서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 손해입니다. 그럼 언제 삽니까? 임석범이 거래를 끝낸 뒤입니다. 그때 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박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의 판단을 믿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임석범은 겨우 700필을 모았습니다. 300필이 부족했지요. 한양 상인이 올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임석범은 초조해졌습니다. 남은 무명을 구하려 더 먼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지요. 결국 100필을 더 구하는데 그쳤습니다. 200필이 모자랍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임석범은 이를 갈았지요. 어떻게든 구해라. 시간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무명을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장터의 무명은 이미 다 사들였고 다른 고을에서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요. 한 달이 되던 날 한양 상인이 왔습니다. 무명을 준비하셨습니까? 임석범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800필까지 구했습니다. 200필은 사흘만 더 주시면. 한양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00필이라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안 됩니다. 궁궐 납품은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늦으면 큰일 납니다. 한양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약은 파기하겠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임석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무명을 사는데 다 썼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신입니다. 한양 상인은 냉정했습니다. 임석범은 애걸했으나 소용없었지요. 결국 한양 상인은 관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임석범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석범은 500냥을 물어야 했지요. 하지만 손에 돈이 없었습니다. 모두 무명을 사는데 썼으니까요. 임석범은 무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석범이 무명을 급하게 사들이면서 값이 올랐던 것처럼 이제 무명을 급하게 팔려 하니 값이 떨어졌지요. 무명 한 필의 열량입니다. 너무 비쌉니다.
다른 곳에서는 6냥에 팝니다. 상인들은 임석범의 급한 속을 알았습니다. 일부러 값을 깎았지요. 임석범은 손해를 보면서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임석범은 무명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봤지요. 1000냥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소문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임석범이 망했다더라. 욕심을 부리다 큰 코 다쳤지. 임석범의 객주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부하들은 하나둘 떠나갔지요. 임석범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임석범이 무너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박무겸이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다. 임석범은 자신의 욕심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왜 도와야 합니까? 임석범은 저를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박무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무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요. 싸게 샀습니다. 이제 무명을 팔 때입니다. 어디에 파시렵니까? 다른 고을로 가져가 팔 것입니다. 거기는 아직 무명이 귀합니다. 연화는 임석범이 무너진 틈을 이용했습니다. 싸게 산 무명을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남겼지요. 임석범의 객주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장터를 장악하던 큰 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이제 누가 장터를 이끌까?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임석범처럼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연화는 여전히 고을을 돌며 장사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는 것을요. 임석범이 무너진 것은 연화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흐름을 읽었고 피해갔으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자신의 분수를 지켰기 때문이었지요. 장터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여러 고을을 잇는 장사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석범이 무너진 뒤 그 자리를 조용히 채워간 것이지요. 연화는 객주를 차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알차게 운영했습니다. 여러 고을에 사람을 두고 물건을 사고 팔았지요. 바닷가에서는 소금과 생선을, 산골에서는 약초와 버섯을, 들판에서는 곡식과 무명을 거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서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지 처자가 아니었지요.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히 장터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소한 무명옷을 입었고 비단은 걸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 낯익은 얼굴들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연화를 내쫓았던 친척들이었습니다. 연화야, 우리를 기억하느냐? 연화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을 거리로 내몬 사람들이었지요.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버지께서 역적으로 몰리시는 바람에. 그만하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은 멈칫했지요. 우리도 이제 살기 힘들어졌구나. 내가 잘 되었다니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연화야. 우리가 비록 그때 잘못했지만 잘못하셨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은 몇 마디 더 했으나 연화는 듣지 않았지요. 박무겸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냉정하십니다. 박무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혈육이지 않습니까? 혈육이라면 저를 거리로 내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무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단단했지요. 며칠 뒤 연화는 장터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박무겸에게는 다른 일을 시켰지요. 연화는 장터 뒤편으로 갔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밥을 빌던 주막집이 있었습니다. 그 뒤편에는 여전히 거지들이 모여 있었지요. 연화는 주막집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어르신, 누구시오? 아, 서부인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주인은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화는 은자 몇 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돈으로 뒤편에 있는 이들에게 밥을 주십시오. 예, 거지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보름에 한 번씩 밥을 주십시오. 부족하면 제게 말씀하시고요. 주인은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인께서 왜 거지들에게? 제가 한때 저들과 같았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연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밥을 빌던 처자였지요. 이제는 부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먹이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편에서 거지들이 밥을 받아먹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가끔씩 장터를 돌며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곡식을 나눠주거나 옷을 주었지요. 어느 날 한 과부가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연화는 과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지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견뎌야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식구가 몇입니까? 저와 아이 둘입니다. 일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연화는 곡식 한 가마를 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한 달은 버티십시오. 그리고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연화는 그를 일으켜 세웠지요. 보름 뒤 과부가 다시 왔습니다. 연화는 약속대로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객주에서 심부름하는 일이었지요. 많은 품삯은 아니었으나 먹고 살 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 없습니다. 일한 만큼 품삯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연화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도 이런 도움이 필요했었다고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한편 박무겸과의 혼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권했지요. 부인께서 이제 혼인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연화는 박무겸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무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혼인합시다. 박무겸은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사랑으로 혼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로 혼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했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객주 사람들만 모여 간소하게 치렀지요. 혼인 뒤에도 두 사람은 함께 일했습니다.
연하는 장부를 보고 거래를 정했으며 박무겸은 물건을 나르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서로의 자리가 분명했지요. 세월이 흘러 연하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들을 잊지 않았지요. 어느 날 연하는 옛날 자신이 살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진사댁이었던 그곳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연하는 돌아섰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댁 막내딸은 끝내 지혜와 계산으로 판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지 시절의 굶주림을 잊지 않았고 그 기억으로 남을 도왔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을 기억했고 그래서 신뢰를 소중히 여겼지요.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연하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장터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상인으로요. 끝까지 남은 사람, 그것이 연하였습니다.